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저희들은 진격의 변호사, 자유를 위한 진격의 변호사들의 저는 이명기 변호사고요. 우리 고용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진격의 초대석 시간이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반공투사, 대한민국 공안검사의 대부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대표님. 네. 아유, 진짜 오랜만입니다, 정말.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은 네. 고영까지 같아가지고 혼동하기도 하고 형제냐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박혜성 제 동생이라고 봅니다. 아, 아직까지 이해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저한테도 물어봐가지고, 네. 그냥 아니, 형님이라고 사람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아니, 오늘 고 대표님이 인터뷰가 있다고 제가 미리 공지했더니 많은 분들이 미리 와서 기다려주셨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먼저 오신 분들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웅이님, 그 다음에 엔그레이스님, 박재성님, 페르키나님 슈퍼챗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 쓴 게 있구나. 엔그레이스님하고 차아람님 어서 오십시오. 이상일님, 그 다음에 성순님, 에바님, 정현호님 반갑습니다. 자유민주당 힘내세요 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현호님 감사합니다. 자유민주당. 네, 오늘 정말 귀한 손님이시죠. 귀한 손님이시고 문재인 공산주의자라는 말로 대한민국을 정말 들었다 놓으신 분이고 또 문재인과의 투쟁을 통해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시민 계급을 새로 만들어내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문재인 치하 5년 동안에 가장 치열하게 싸우셨던 분. 사실은 뭐 우리 고 대표님의 투쟁은 그 이전부터 훨씬 더 오래됐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우리 고 대표님의 투쟁을 인식하게 된 것은 문재인 시절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덕분에 지금 사실 뭐 윤석열 정부도 탄생이 됐고 또 지금 올해 총선에서도 우리 자유시민의 승리를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고영주 대표님 인사 한번 먼저 해주시죠. 시청자분들께. 너무 과분한 평가를 해가지고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모자라죠? 하여튼 우리 진격의 변호사님들 이 모임에 처음 참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나와 주실 거죠? 예, 그럼요.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람데어 유님께서 와 거금 10만 달러를 슈퍼챗으로 주시고 우리 고영주 대표님 나오시니까 바로 서울공대 후배라는 분이 그냥 네. 바로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보니까 여기가 스케일이 크네요. 아닙니다.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대표님 오신다고 지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서울공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먼저 우리 고영주 대표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혹시가 리서치가 틀린 게 있으면 대표님 좀 지적을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위대한 고영주 대표님께서는 제주도가 본관이시네요. 본관은 이제 장흥고시인데 그거는 이제 여러 파가 있다가 전부 제주고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본 자체는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에서 이제 파가 갈라져서 여러 파가 6개 판가가 있는데 지금은 전부 제주로 쓰기로 그렇게 결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요. 첫 리서치부터 틀렸습니다. 아니 최신 정보에서 제일 정확한 맞히신 보는 제주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고시에는 이제 12개 파 정도 되는 옛날에 7개 파였다가 지금 12개 파로 했는데 장흥 100파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주고시 중에서도 영국공파 맞아요. 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두 분을 모시고 하니까 좀 비우는 것 같습니다. 투고입니다. 투고. 알겠습니다. 고성국 대표님 모셨으면 쓰리고 되는데 우리 고영주 대표님께서는요 1949년 2월 21일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기고를 졸업하시고요. 아무나 못 간다는 경기고 그리고 또 아무나 못 간다는 서울대 그중에서도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법대를 나오신 게 아니고 화학과로 나오신 겁니다. 아니 그러면 보령에 태어나신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서울에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제가 유치원 2학기 때부터 서울로 왔습니다. 보령에서 유치원 다니셨습니까? 아니 서울 자하유치원 2학기 때 자하유치원. 예. 자하문 쪽에.
자아문이 아니고 네. 그 통인동 쪽에 있었는데 유치원 이름이 자유치원이었습니다. 통인동 이런 데는 양반들만 사는 동네 같은데요? 옛날에 저는 효자동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양반이셨군요. 아니 그쪽에 보면은 그 서촌이라고 하셨어요. 서촌 쪽이죠. 서촌 쪽하고 조금 다른데 그런가요? 저기 그 효자동이 옛날에는 이제 최고의 주택지로 쳤었는데 그 청와대가 옆에 있으니까 네. 그렇죠. 거기 건축 허가도 잘 안 안 나고 나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많이 좀 그 떨어졌죠. 예. 그 효자동에 효자 베이커리라고 동네 빵집 유명해졌습니다. 그 통일시장과 함께. 그렇습니까? 네. 요새는 잘 못 가봤습니다. 그러시군요. 하여튼 저는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다 양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효심이 지극하니까. 그럼 보령에서는 어릴 때 잠깐 사셨네요, 결국.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온 다음에 방학 때만 되면은 방학하는 날 내려가서 개학하기 전날 올라오는 식으로 보령에 그 시골 생활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보령의 그 친족분들이 보령에 다 그때까지는 우리 할머니가 살고 계셨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잘 이제 많이 안 내려가죠. 근데 1년에 2차례 뭐 저기 한식 때하고 추석 때 그때만 내려갑니다. 제가 그 32사단 향토사단에서 군법무관 했거든요. 향토사단이 충남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 보령시에도 대대가 있습니다. 예비군 대대가 있어서 거기도 저희가 군법교육차 자주 나가고 했었는데 우리 고 대표님의 고향인 줄 알았으면 열과 성을 다해서 거기 요새는 뭐 없어졌는 것 같은데 해명산이라고 거기서 유도탄 기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그 유도탄 관련 장병들이 거기 와서 훈련받고 가고 그랬었죠. 보령은 지금도 머드 축제가 유명해졌고요. 맞습니다. 대야도 유명하고 또 장항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군산하고 또 가까워서. 저는 군산지청에 또 근무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저보다 2년이 더 많으시네요. 지금 뭐 보령시장이 김동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나이가 같아가지고 보령 또래 모임의 동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고향 친구분이세요? 지금 시장이? 그렇죠.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릴 때 다시 서울로 오셔서 효자동에서 사셨고요. 경기고를 졸업하신 거 보면 공부는 조금 하신 것 같은데요. 뭐 별신동치하는데. 아니 그러면 보령에서 신동에 왔다 이래서 서울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혹시? 어르신들이?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느라고 서울에 이제 집을 장만하게 됐고 그래서 올라왔고요. 그럼 신동과는 관계 없이 올라오셨네요. 저는 대학교에 화공과를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한테 칭찬이라는 걸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경기고다 가지고 칭찬 안 해주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칭찬 안 못 받았어요. 그래도 경기고에서도 이제 서울대 화공과를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제 화공과를 지원했다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제 법조인이 길로 그 당시에는 들어서게 됐는지 저희 집안은 전부 다 이과 집안이에요. 주변에 문과를 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3대 독자고 제가 장남이고 근데 이제 큰 누나는 약대 작은 누나는 연대 화학과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이과계통이네요. 저도 당연히 이과를 가는 걸로 알고 화공과라는 이름이 너무 멋있어서 그래서 화공과를 갔는데 입학시험 보러 갔더니 과사무실에 화학공학과라고 써 있더라고요. 화학공학과. 그래서 잘못 갔다. 화공과하고 어감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너무 다르네요, 확실히. 화공은 괜히 멋있는데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저는 뭐 아버지가 하던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는 사양 산업이고 하나는 너무 일찍 시작한 사업이고 그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걸 버려둘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그 사업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 4학년 성적이 뭐 BC 이렇게 나오니까 원래는 뭐 유학 가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학원과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 성적 갖고는 뭐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포기를 했고 저는 뭐 사실은 장교로 군대를 가려고 ROTC 시험을 봤는데 네. 제가 체능 시험에서는 하여튼 뭐 만점을 받았는데 그 당시 눈이 제가 마이너스 6디옵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이너스 6디옵터면은 이제 군대를 못 가는 병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뭐 대충 붙여주겠지 했더니 그거는 딱 자르더라고요. 그때 장교가 되려면 마이너스 2디옵터까지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게 제가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군대를 못 갔고. 아이고 저런. 그다음에 이제 사병으로 가는 거는 또 거기서는 또 눈을 재더니 아니 저보고 군대를 좀 빼는 게 낫지 않느냐. 빼려면은 조금 말을 미리 해둬야 된다. 제가 어떻게 그 남자가 군대 안 가려고 백을 쓰느냐. 그러고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마이너스 5.8이라고 적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가서 3년 꼬박 지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군대 가기를 참 잘했다고 병역을 생각합니다. 그냥 병장 만기 전역을 하신 거네요. 저는 병장 16호봉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20개월 만에 병장 달고서 16개월 동안 계속 병장으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특히 정당 대표 중에 이렇게 병으로 만기 복무하신 분은 아마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쉽지 그래서 않죠.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군대를 안 가야 출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정치인으로서는 결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원내 진입시키고요. 그다음에 꼭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셔야죠.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래도 뭐 법무관을 했고 또 우리 저희 고 변호사는 해군 장교됐기 때문에 병으로 근무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거든요. 정말 위대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병은 진짜로 봉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더 어려운 시절이지 않습니까? 뭐 1.1 사태 후가 돼가지고 근무 기간도 다시 36개월로 늘어나고 풀 합류하셨어요. 그래서 병장 16호봉까지. 그러면 학번은 몇 학번이셨어요? 대학 학번은? 6, 7학번이죠. 와. 그러면 한 해 먼저 들어가셨네요. 7살에. 아니죠. 저희 학년이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월 28일까지가 저희 학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2월 2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기생들 중에서는 정령에 맞게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어린데 우리 때는 저보다 연도가 바꿔가면서 일찍 들어간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49년 저는 2월 21일인데 그 당시 친구들 보면은 49년 5월, 6월, 8월. 그러니까 2월생이면 그 전해에 들어갈 수 있는. 아니죠. 그러지 않은가요? 아니, 48년 3월 1일부터 49년 2월 21일까지가 저희 학년이에요. 그러니까 동기생 중에서는 제가 이제 제일 젊은 편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법을 위반해서 더 일찍 들어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동기들 중에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49년 2월 28일까지가 딱 법대로 들어간 건데 뭐 4월, 5월, 8월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동기생 중에 꽤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조옥수님께서 자유민주당 최고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조옥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김보룩님도 이번에 자유민주당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활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 화기 얘기 나누기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연합할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연합해야죠. 그 얘기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조금 더 우리 궁금한 우리 대표님에 대한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파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상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보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방송의 재미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신 이후에 행적이 별로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연수원을 나오신 거로 8기 수료한 거로 딱 뜨길래 중간에 혹시 어딜 다녀오셨는지. 아니 군대 3년. 군대 3년. 군대 3년. 병장 16호부까지 한다고. 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나와서 2년 동안은 이제 고시 공부를 하게 됐죠. 예. 어디서 하셨습니까? 고시 공부는? 아니 원래는 제가 군대 간 것이 포병학교 교장실에 배치가 됐어요. 포병학교. 예.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핸드폰이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장군들은 언제든지 연락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군 사무실에 당번이 둘인데 교대로 누구 하나는 꼭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통신 축소성이 있어야 되니까. 예,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연락하면 바로 장군한테 연락이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그 당시에 이제 이등병 달고 장군 사무실에 가보니까 제 고참은 이제 제대 말년이 되니까 틈만 나면 나가고 싶어 하고 저는 그래도 밖에서 이계기업체 사장으로 다 들어가고 이등병 달고 어디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래서 저는 주로 사무실을 지키고 그러니까 사무실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낮에는 뭐 분주하게 지내지만 밤에는 뭐 심심하니까 그때 이제 뭐를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사업을 1년 반을 하다 보니까 법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방에 가서 주변엔 뭐 저를 코치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책방에 가서 쭉 훑어보니까 눈에 띄는 게 법의 정신이라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법의 정신. 몬테스키의 법의 정신. 그래서 이제 저거 보면은 법이 뭔지를 알까 싶어가지고. 원서로? 아니요. 이만큼 두꺼운 책을 갖다가 다 읽어보니까 뭐 저기 삼권 분립 얘기만 나오고 실생활에 쓰이는 법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죠.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은 그냥 헌법 책에 우리는 언급만 되는 것만 내용만 좀 봤는데 그걸 법의 정신을 다 읽는 건 이거 되게 어려운. 글쎄요. 그거 다 읽어도 하나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읽고선 그 다음에 책방에 가서 또 보니까 법철학이라고 있더라고요. 2학년 씨가 지은 법철학. 그래서 저거 보면 법이 뭔지 좀 알 건가 해가지고 사도 보니까 그것도 전부 이제 풍토와 법과의 관계 이런 건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 일상생활에는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선 보니까 법학 통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법 체계가 헌법, 민법, 형법 뭐 이래가지고 쭉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헌법서부터 쭉 사가지고 이제 일회독을 했는데 한 1년 반이 됐는데. 장군 사무실에 있으니까 휴가를 갈 수가 없어요. 장군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매달 사흘씩 쪼개서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광주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그 장군님은, 교장님은 휴가 받으시면 바로 비행기 타고 갔다가 월요일날 아침에 비행기 타고 오시면 되는데 우리는 뭐 쫄령이 기차 타고 와서 종일 서울 갔다가 하루 종일 서울 오면은 서울에 하루 있으려고 휴가를 갑니까? 그래서 아니 나는 휴가 안 간다 그러고서는 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니까 사법시험 본다 그러니까 휴가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법시험은 너희들만 보냐? 나도 본다. 그래서 나도 사법시험 본다. 그랬더니 진짜로 휴가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5회 1차 시험을 봤죠. 15회? 5기네요,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는 뭐 시험에는 별로 안 떨어져 봤으니까. 그래서 감박에? 군대 중에 시험을 보니까 부담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떨어져도 그만.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데 1차가 합격이 됐다. 이야, 대단하시네. 야, 역시 경기부가 다르네요. 시험을 떨어져본 적이 없다고.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의미를 크게 두질 않았는데 15회에 합격한 정진규 고검장님 계시잖아요. 이제 그 친구 형인데 저보다 2년 선배죠. 이제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자기 친구들은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10명 중에 1명꼴로밖에 1차 시험이 안 됐는데 어떻게 군대에 있으면서 공대 나와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했느냐고.
그러면서 저보고 고시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뭐 별 이제 느낌이 없었는데. 아, 그럼 1차 이후에는 계획이 없으셨어요? 없었죠. 예, 예. 아유, 휴가 가려고 그냥 시험 보시는데 그렇게 됐는데. 예, 예. 이야, 대단하시네요, 진짜.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아니, 보령신도 맞으셨네. 아니 이것도 병으로 근무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 짬을 내서 학원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이야. 풀타임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고참이 되니까 뭐 이제 그다음에는 공부 같은 건 별로 신경을 안 썼죠. 그다음에 저도 이제 광주에서 놀러 다니고 계속 그런 이제 보령학교가 광주에 있었으니까요? 예. 그러고 뭐 또 나중에 또 이제 내가 38사단으로 가면서 원주로 또 옮기고 원주. 그렇게 이제 그 산천 경계 유람을 하다가 이제 뭐 제대하고 이제 16회 2차 시험하고 거의 겹쳐가지고 16회는 내가 이제 1차가 면제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시험 보는 동안은 2차 시험이라는 게 어떤 거 한번 보는 정도로만 이제 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뭘 할까 생각하니까 그때까지 이제 재수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내가 1년만 투자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그 고시 공부를 한다고 했죠. 그럼 16회 일단 2차는 안 되셨네요? 당연히 안 되죠. 준비가 안 되셨어요. 예. 그거는 뭐 근데 이제 군대 있을 때 1차 시험 본 거는 전혀 부담이 안 됐는데. 그렇죠. 17회 1차 시험을 보고 나니까. 부담이 됩니까? 아니, 이거는 그 당시만 해도 요새는 공대 나와서 되는 분들 많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공대 나와서 고시 공부한다고 그러면 거의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차 시험 보고 나니까 아무래도 불안해요.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일단 취직은 해놓고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선경이 선경 SK 선경이 이제 SK로 바뀌기 전에 석유화학공업에 진출한다고 그래서 화공과로는 선경이 좋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경 입사 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 선경 입사 시험은 또 과목이 전혀 달라요. 상식, 영어 이제 2차 공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필기 시험은 또 제가 1등으로 떨어질 없으니까 1등으로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을 보는 그 이사님이 면접 책임자가 저보고 우리가 찾던 사람이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다. 아니 이제 제가 이제 법률 전공으로 시험을 봤거든요. 그런데 서울공대 화공과를 나와가지고 법률을 그런 분 없죠. 보니까 이제 법률 지식도 있고 화공도 하는 사람 우리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같이 잘해보자고 시험 발표도 나기 전에 이사님이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귀띔을 이렇게 해주셨네요. 귀띔이 아니라 대놓고 말씀. 네.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취직을 그냥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나와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1차 시험 합격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고시병이라는 게 그게 쉽게 털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럼 1차 합격하신 거죠 그때? 1차 합격이 됐죠. 근데 시험은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시네요. 아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선경에 대해서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아우 내가 죄송하지만 여차여차해서 선경을 못 가게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뭐 그쪽에서 뭐 난리가 났죠. 뭐 당신 때문에 멀쩡한 사람 하나 떨어지고 그렇지. 뭐 손해가 뭐 어떻다고 내가 뭐 할 말이 있어요.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2차 시험을 봤어요. 그 나흘 동안 보잖아요. 여러 과목을. 그 이제 마지막 날 그 시험을 치르고 이제 오랫동안 친구들 못 만났으니까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같이 저녁을 먹고 TV를 딱 켰는데 TV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가 선경 연수버스가 울산에 가다가 굴러가지고 그래가지고 4명이 죽고 진짜입니까? 34명이 중경상을 입고 입원 중이라고. 아니 그 버스가 우리 그럼 대표님이 원래 타고 가야 되는 버스네. 타는 버스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사법시험 보는 게 이게 운명이구나. 예, 진짜 하늘이 그러네. 하나님이 그 도와서 예. 보호해 주셨네요. 예, 예. 잠깐 좀 쉬었다 가시죠. 예, 예. 물 좀 드시고요. 잠깐 예, 예. 읽어드리면은 네. 일기방송님께서 고영주 대표님, 고영일 대표님 함께 힘내십시오라고 격려해 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그 건국전쟁 영화를 보셨는지 물어보는 것도 있네요. 라이트 튜브님께서 영화를 꼭 보셔야 됩니다. 보셨습니까? 아니 건국전쟁 영화가 네.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셨나요? 나 몰랐는데 김동현 감독 김동현 감독님. 아니 김동현 감독을 시켜서 그게 이제 그 트루스 포럼에 맞아요. 김은구 대표가 이제 그 5천만 원을 펀딩 해가지고 헐락을 했었는데 1,500만 원만 모금이 되고 3,5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대한민국 사랑회한테 연락이 와서 어차피 대한민국 사랑회는 이승만 대통령을 그 존경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사장님은 손병두 이사장님이고 그 회장님은 김길자 회장님이고 네네네. 그래서 여기다가 돈을 넣을까 말까 그거를 그것도 거기도 고민이잖아요. 예, 예. 일단 그 저기 그 사단법인에서 돈을 그렇게 자기네 용도 외에다가 지금 쓰는 쉽지 않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저 팀을 믿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믿을 수 있나 없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김덕영 감독이 만드는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예, 있죠. 먼저 있죠. 영화를 먼저 저기 모여서 시사를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김덕영 감독이랑 전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계속 자신을 못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김덕영 감독 그 김일성의 아이들을 보니까 김덕영 감독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법을 알고 있다. 그렇죠. 김덕영 감독한테 맡기면 될 것 같다. 잘 판단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3,500만 원이 필요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건국전쟁 그 네. 영화가 탄생하게 된 이제 거예요.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야. 그 뒤로 계속 이제 성금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총 비용이 2억 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국전쟁은 굉장히 적어도 인연이 있습니다. 예. 그럼 저기 우리 이 변호사님 이번 금요일 날 또 그 김동현 감독님 모시기로 인터뷰 한번 예. 그때 꼭 대표님 말씀 여쭤봐요. 예. 아니 김덕현 감독이 그걸 잘 알아요. 제가 얘기를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아니 그 건국전쟁 같은 좋은 영화를 만드는데 펀딩이 안 돼서 고생했다는 게 참 그러네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저희들 그 사무실도 이제 변호사를 이제 단체로 우리 한번 이제 같이 그래, 그거 가보세요. 날 잡아서 이제 보기로 일단 해놨어요 오늘. 잘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잘 만들었어요. 아니 그래서 꼭 봐야겠다고요. 예. 전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도 뭐 건국전쟁 시사회 때 전도 봤으니까 근데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시사회 하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6번이나 시사회를 하면서 고치고 또 해가지고 비교적 이제 잘 정리를 해서 내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잘 봤고요. 와 정말 의미가 있네요. 저희가 지금 계속 그 건국전쟁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고영주 대표님께서 그 직접 초기 펀딩에 그 프로젝트 킥업하는데 기여를 하시는. 고영주 대표님을 좀 모신 게 그 우연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다 계획이 이게 있어요. 다 이게 실타래가 다 나는 건국전쟁 얘기가 나올 거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건국전쟁 얘기를 꺼내주셨어요. 그게 다 섭리죠. 하늘의 섭리죠.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 사무실에서는 그 이제 상영관 찾아보고 우리 같이 가려면 하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건국전쟁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고영주 대표님 책을 하나 또 쓰셨다고. 그렇지. 책 소개 좀 한번. 아유 감사합니다. 제목이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한번 읽어주시면. 대통령이 된 간첩. 대통령이 된 간첩. 문재인을 간첩이라 주장하는 100가지 이유라는 매우 두꺼운 책을 쓰셨습니다. 책이 두껍지만 값은 쌉니다. 보급을 위해서 보급을 위해서 2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쌉니다. 인터넷으로 사시면은 18,000원이면 사십니다. 이 책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고영주 대표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우리 고영주 대표님께서 건국전쟁의 초기 펀딩에 직접 관여하셔서 아주 큰 역할을 하셨네요. 너무 저희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늘 할 때마다 이게 존경스러운 일들을 하시니까 참 아유, 감사합니다. 후배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나라를 사랑하는 후배 법조인 입장에서는 닮고 싶어 하는 그런 법조인인데요. 참
또 하나 저한테는 이제 같은 곳이라서 학렬까지 갔습니다. 그 고영일 변호사는 제가 어디 가서도 자랑스럽게 동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학 가실 때도 재수 같은 건 안 해보셨겠네요. 예. 그럼 시험도 뭐 떨어져 본 적은 없으시고. 아니 그래서 이제 17회가 가서 이제 뭐 중간에 선경 시험 본다고 그렇죠. 입사 시험 본다고 한 두어 달을 그것도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서는 보니까 책도 제대로 한번 못 읽고 가서 2차 시험을 봤는데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점수를 알아보니까 2점이 모자라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대단하시네요. 보니까 상법이 40점이 나왔어요. 상법만 한번 읽어보고 갔으면은 안 읽어봤어요? 상법이 제대로 못 읽어봤죠. 상법이 56점만 나왔으면은 그 17회 이게 16회 때 이미 합격할 상황이었었네요. 아니죠. 17회 때. 16회는 내가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17회 때 그럼 동시를 보셨네. 그리고 네? 동차를 보신 거네. 그 1차, 2차를 다 본 거죠.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1차 보고 선경 입사 시험 보고 이렇게 지금 2차 시험 보고 하느라고 두 달 또 이게 그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제대로 못 했는데도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선경 시험 본다라는 게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한눈 팔지 않겠다. 그러고서는 18회 1년 더 재수를 해가지고 그럼 또 동차되신 거네요. 그럼? 네? 18회 18회는 이제 17회 합격했으니까. 그래서 그다음 2차 보신 2차는 면제가 1차는 면제가 되죠. 그러셨구나. 그럼 18회 그 합격하시고 나서 성경 관계단체는 혹시 연락은 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연락을 못했습니다. 성경도 뭐 저한테는 관심을 끊었겠죠. 그러셨구나. 그러면 15회 연수원 5기부터 계속 시험을 트라이 하신 것도 거네요. 그렇죠. 3년 만에 되신 거예요? 15회, 16회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제대로, 근데 우선 그게 경험이죠. 뭐 다 경험이고, 17회, 18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뭐 시험에 떨어져 보신 적이 없고 공부를 제가 그렇게 잘해서 자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뭐 실력이 부족한데 시험은 비교적 잘 보는 편이에요. 이거 실력이 탁월하다는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시험을 잘 보시는 분만 당대표를 하느냐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는 저는 절대로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제명의를 보면 아시죠? 제명의를 보면 아시죠? 제가 뭐 당대표 된 것이 제가 뭐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 아스팔트 투쟁하던 여러 단체들이 국힘당에 하는 것이 너무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자유우파 보수정당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광화문에 나오는 큰 단체 12개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밖에다 내놓을 얼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보고 그걸 좀 맡아달라. 제가 맡아주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뭐 정당에 대해서 전혀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 뭣도 모르고서는 맡았다가 그 뒤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전부 제 책임이더라고요. 그러면 추대 형식으로 결국 그렇죠. 예. 그건 이번에 한동훈이하고 비슷한 거 이렇게. 근데 한동훈이하고는 좀 한동훈이는 뭐 길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다 된 당의 대표를 맡은 거고 그렇죠. 저는 뭐 그야말로 한 사람부터 아무것도 없는 당에.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안 쪽에 그 수사를 또 하셨죠. 공안 쪽에 담당하시면서 이념적인 부분이 완전히 공부가 돼 있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 있는 동료는 잘 모르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전혀 없다는 이런 느낌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이 정당이라는 걸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자유우파 우리 애국 국민들을 보면은 그렇죠. 적화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러면 이 시대의 정신은 이 현재의 시대 정신은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 그런 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나 자유민주당이 할 일이 있겠다. 있죠. 그렇게 지금 자위를 하면서 정당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의 힘이 나오는 이제 내는 그런 정책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의심을 들게 하는 정책들을 많이 들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심의 눈치를 보면서 대한 정당을 찾게 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철학과 이념이 없어요. 철학과 이념이 전혀 없는. 맞습니다. 그나마 국힘당으로만 돼도 다행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보통 더불어공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더불어 빨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참 양쪽 다 믿을 정당이 없어가지고 더더욱이 그쪽 정당에서 대통령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대통령이 제목 자체가 대통령이 된 간첩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된 게 그런 맞습니다.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 뒤로 쭉 보니까 그냥 공산주의자만 가지고는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북한하고 연계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100가지가 나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이건 빼박이네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잠깐만 보겠습니다. 시키겠습니다. 크라스베치님 슈퍼챗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영주 대표님 오시니까 슈퍼챗이 막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또 우리 또 그레이스 K님 응원합니다. 선거 임박해 모든 우파 정당들 연합 무조건 단일화해서 총선 압승해 주십시오라고 해주셨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책도 구입해 주시겠다고 우리 장혜영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영주 대표님 제일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리서치한 자료에 따르면 연수원은 8기로 수료를 하시고 그다음 78년도에 초임 임관하셨다고 돼 있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찍 하셨네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임관한 날짜로 따지면 5기보다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5기는 78년 11월 달에 임관했거든요. 5기 군대 갔다 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는 이제 바로 임관하니까 9월 1일자로 임관이 됐죠.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법조계는 임관 날짜로 따지는 게 아니고 시험 날짜로 따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관 일찍 했어도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그럼 78년도에 초임하시고 두 번째 임지가 부산지검이고 그때부터 공안하시다는데 맞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산지검에 갔더니 그 당시 이제 특수부장이 이원성 부장인데 이원성 부장이 저를 부르더니 제가 지금 청주에서 좀 요란하게 수사를 했거든요. 초임 때부터 열심히 하셨군요. 그래서 청주에 또 이원성 고검장이 원래 충주 출신이거든요. 충주. 그 당시에 이제 부산 특수부장을 하고 계셨는데 저를 부르더니 특수부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특수부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 뭐 시험도 잘하시고 수사도 잘하시고 그러셨네. 그랬더니 발령이 났는데 보니까 공안부로 발령이 났어요. 공안부장에도 들어간 모양이네요. 아니 그 당시 이제 김두수 공안부장이라고 아마 일찍 그만두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켈로부대 출신인데. 켈로부대 출신이 검사까지 하신 분이십니까? 그럼요. 나중에 이제 울산지청장까지 하시고 그러고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찍었더라고요. 그러니 그때는 공안부가 사람 선발에 최우선권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부산지검 공안부 창설 멤버입니다. 그 당시 수석이 최병국 수석, 김두수 부장 밑에 최병국 수석,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장창호 검사, 그리고 제가 이제 3석으로 들어가요. 그 단촌 하나씩거든요. 아니, 뭐 몇 명 되나요? 그래서 그때의 노무현이와 인연이 됐다는데 맞습니까? 그때 이제, 큰 사건들이 많았어요. 불임 사건, 부산 미문화원 방어 사건 뭐 해가지고, 그렇게 부산에서 그렇게 큰 사건을 겪으면서 공안 수사 재판의
이 전범이 마련이 됐습니다. 전범 매뉴얼. 예, 필드 매뉴얼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뭐 법무부 대검까지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모델이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공안검사 연수를 단단히 한 셈입니다. 아니 근데 그때 인연으로 노사모한테 여기까지 시킨 것이라는 게 맞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노사모한테 씹히게 된 거는 그 당시에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불임 사건을 하면서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불임 사건을 해가지고 그 인권의 눈을 뜨고 사회의 눈을 뜨고 정치의 눈을 떠서 그렇게 선전해 왔죠. 대통령이 된 사건이다 그래가지고 노사모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거든요. 김일성이랑 비슷하게 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가 소련 병영에서 태어났으면서 백두산 미령에서 그렇죠. 태어났다고 신화를 조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노무현이가 그렇게 말한 것까지는 그거는 사실일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존재가 없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가 불임 사건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무료별을 했다고 하는 거는 신화를 조작한 거에 해당하죠. 그 당시에는 문재인이 15였기 때문에 변론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당시 이제 불임 사건 관련자로부터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곧 도래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아니 그 불임 사건 관련자 그 일피자한.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인 거를 틀림없이 확신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노무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불임 사건이 크게 자기가 인권 변호사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크게 민주화 운동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래가지고 불임 사건을 그 당시에 과거사 진상규명 사건으로 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과거사 진상규명 사건이 되게 되면 조사관이 간첩하던 사람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김승규 장관이 대검찰청, 제가 그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검에 있는 검사장님들한테 이제 밥을 사주러 오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통령은 무슨 불임 사건이 크게 인권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인 걸로 알고 그러는 모양인데 저거는 명백하게 공산주의 운동이다. 그래서 만일 저걸 과거사 진상규명 사건으로 놓게 되면은 대통령이 인권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을 비호한 것으로 돼가지고 대통령한테 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과거사 진상규명 사건으로 넣지 말아달라.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검찰총장 누구죠? 송광수 검찰총장께서 그때 농반 진반으로 그 양반도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별로 그렇게 이쁘게 보지 않았거든요. 많이 부딪혔잖아요. 그렇지, 많이 부딪혔죠. 그럼 잘 됐다고. 그러면은 저걸 과거사 진상규명 사건에 넣어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골탕 좀 먹이자. 그래서 내가 그 노무현 대통령을 골탕 먹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창피하잖아요. 간첩 출신 조사관들한테 조사를 받고 제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는데 김승규 장관님은 그 뒤로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과거사 진상규명 사건에서는 빠졌습니다. 빠졌고. 그런데 이제 다 그렇게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노사모 쪽에서는 저를 무지개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노사모고 그러니까 축을 지게 된 겁니다. 시청자들도 불임 사건을 잘 모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사건인지 개요만 좀. 림자가 들어가는 사건은 그 의식화 학습 사건입니다. 그 수사관들이 볼 때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림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하던 것이 항림 사건. 그렇죠. 전국 뭐죠? 그 민주학생연맹 사건인가.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이태복 장관이 거기 대표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부산 지역의 의식학습 사건인데 사실은 이제 그 이태복 장관이 전국을 하나로 만들려고 그랬죠. 전국을 항림 사건 아니 항림 조직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부산에 와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부산에 이 팀들이 아니 우리가 너희들보다 의식 수준이 더 높은데 의식 수준이 더 높다는 거는 공산주의 의식이 더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너희 밑으로 들어가느냐 우리는 따로 오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항림 쪽보다 불임 쪽이 의식화가 더 되는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덧빨갱이들이었네. 그렇죠. 예. 오늘 저기 아까 산마을님께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예리하신데 어르신의 몸을 만지지 마라! 라고 저한테 딱 아까 손을 좀 댔더니 아이고. 여기다 동지들이라 괜찮습니다. 안 만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만큼 우리 고 대표님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존경하고 있다는 뜻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검사 생활을 2006년도 남부지검장을 마지막으로 퇴임을 하셔서 28년 하신 거로 돼 있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2006년도면은 그때가 노무현 정권이었나요? 노무현 정권이었죠. 그때 사실은 노무현 정권에서는 노무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는 검찰에 제거 대상 10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거 대상 10걸 중에서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그걸. 그렇죠. 내보낼 사람이죠. 검찰에 내보낼 사람. 7명은 검사장들이고 검사장 아닌 사람으로는 셋인데 셋 중에서 제가 가장 고참이었어요. 저하고 이상형 검사하고 또 함기영 검사 세 사람인데 다 공안 검사들입니다. 다 공안 검사들이죠. 하여튼 다 무조건 내보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함기영 검사하고 이상형 검사는 그 뒤로 이제 계속 그것만 다니니까 검찰에서 사람 내보내려고 그러면은 인사로 골탕 먹이는 것을 제풀에 나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고검이 한직이고 실권이 없는 그 조직으로 보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못 견디고 나갔죠. 그런데 이제 저는 진짜로 기가 막히게 또 천행으로 아까 선경 사건처럼 천행으로 살아남은 게 주선혜 검사장님이 그 당시에 이제 공안부장이셨는데 주선혜 검사장도 이제 제거 대상 10걸에 해당되니까 검찰 4대 요직의 공안부장을 지낸 사람을 초임검사장짜리인 청주검사장으로 발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갈 생각을 했죠. 주선혜 검사장이 그럼 나갈 땐 나가더라도 내가 총장한테 말을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당시 총장이 김태정 총장이에요. 가가지고서는 아니 우리가 총장님을 모시고 김태정 공안을 했지 제가 주선의 공안을 했습니까? 왜 총장님은 그냥 계시면서 저희한테만 책임을 물으십니까? 그렇죠. 그러고서는 이제 뭐라 그러면은 사표 던지고 나가버리려고 그러신 거죠, 이 양반이. 그런데 전혀 의외로 김태정 총장이 그러고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공안을 하려고 그러겠느냐, 검찰에서. 당연하죠. 막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전혀 의외로 김태정 총장이 그래, 미안해.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되겠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혀 이제 예상했던 거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도 주선혜 검사장님도 화를 내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총장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 애매한 상황. 이 양반이 이제 그러면은 이왕 발령이 났으니 저는 그러면 청주검사장 부임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검찰 공안의 상징인 고영주하고 김재기 검사는 총장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제가 공안기획관 했거든요. 대검에서. 주선혜 검사장을 바로 모시고 있었죠. 그러니까 김태정 총장이 그래 알았어 고영주하고 김재기는 내가 책임질게. 이래서 이제 그 당시 김태정 총장이 검찰국장이 신승남 검찰국장이었잖아요. 실세죠. 신승남 검찰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고영주는 이제 살려주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고건물에 갈 뻔했던 것이 빠지면서 신승남 이제 검찰국장이 인사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고영주가 일을 열심히 한 거지 정치적으로 뭐 편향된 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공안에서는 영원히 떨어져 나가고 서울지검 형사 2부장으로 발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노무현 얘기를 해야 되네. 그러면은
아니 그 저기 문재인 얘기를 그렇죠. 노무현. 김대중 때 내가 제거대상 네. 시거리에다가 그렇죠. 노무현 시대 가니까 남아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공항검사 중에 아니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청와대 비토 대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일단 김대중 정권 말기에 2차로 간신히 이제 검사장 승진이 돼가지고 광주고검 차장으로 가 있었는데 거기서 광주고검차장으로 그런데 이제 저기 누구죠? 그 장관, 그 여자 장관. 강금실 장관이 와가지고 대구고급 차장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위에 검사장들이 15명인가 한꺼번에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2기, 3기를 다 올려서 채워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 고검의 차장 자리는 다 비워놓는데 저만 갔다가 이제 광주고검에서 대구고검으로 그러니까 각 검사장 자리는 다 내 후배들로 다 채우고 그 사실은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나오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배들이 검찰 인사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한 번만 참고 기다려봐라. 이제 해서 그냥 사표를 안 내고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구고검에 가서 어느 날 있는데 강금실 장관이 전화를 했어요.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강금실 장관한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고영주 검사장님이시죠? 저 강금실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번 주말에 서울에 오시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번 주는 여기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언제 서울에 오시나요? 그래서 다음 주는 갈 거라고. 그랬더니 서울에 오시면 한번 봬요. 그러더라고. 아 그럽시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때냐 그러면은 공안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울 때였거든요. 노사 노동쟁이하고 또 한총련 애들 하는 문제하고 전교조 뭐 이래가지고 이제 시끄러운데 근데 사실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도 제가 한 거고 전교조를 이제 전교조 선생님들을 해임시킨 것도 제가 사실상 해임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보자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에 서울 와가지고 검찰청 앞에 식당에서 이제 둘이 만났죠. 그래서 아니 요즘 공안 문제로 시끄러우시죠? 많이 고심이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숨길 거 뭐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교조는 왜 내가 전교조 표방하는 참교육을 이정기점으로 규정을 해서 해산시켰는지 또 한총련을 왜 이적단체로 해서 해산시켰는지 쭉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강금실 장관이 쭉 듣고 나더니 아이고 다른 데서는 절대로 못 들을 얘기를 이렇게 듣게 돼서 당연한 얘기네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근데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가 강금실이가요? 내가 이제 한총련 전교조 얘기하면서 강금실 장관 전 남편이 운동권 출신이었거든요. 그랬나요? 그래서 내가 자기를 의심한다고 내가 그런 기분이 들게 말을 했나 봐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저를 부르셨느냐고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거예요. 자기가 첫 번째 인사할 때는 다 이제 안기부나 청와대에서 다 정한 걸로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 자기가 진짜 처음 인사를 하는데 적재적소에 한번 인사를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쭉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강력부장은 조승식, 또 보호국장은 정동기 다 이제 전공으로 다 알려진 사람들을 임명하고 그래서 대검 공안부장을 누구를 시키면 좋을까 하고 검찰 안팎에 선후에 다 물어봐도 전부 공안부장은 고영주 검사가 돼야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대검 공안부장을 맡아달라고요. 아니 저야 고마운 일인데 그래서 내가 노무현 정권에서 공안부장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진짜 뭐 시험이면 시험, 인사면 인사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시네. 장관 앞에서 이렇게 당당. 아니 이 양반이 진짜 순수하게 그런 인사를 적재적소에 하려고 그러는 거는 내 굉장히 존경을 만하고 고마운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 상황을. 그래서 아유 지금 말씀은 고마운데 이 정부가 해서 제가 대검 공안부장이 된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니 장관이 대검 공안부장 시키겠다고 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됐죠. 이상하죠. 그러고 뭐 그러고서는 나는 그래서 그냥 아쉽지만 깨끗하게 잘 거절했다 하고서는 그냥 그러고서는 이제 대구에 내려와 있는데 그 다음 주일에 또 전화가 왔어요. 저 고영주 검사장님이시죠? 저 강남실이에요. 예,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보통은 이 필승 통신부 안에서 이렇게 장관님 조국 같은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지금 청와대 들어가는 길이에요. 대검 공안부장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거기 가가놨군요. 글쎄, 그래서, 아니, 거기서는 뭐, 사양하고 뭐고 없잖아요. 다 정리해가지고, 그러네. 청와대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예, 이제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고선 말았죠. 근데 그날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때 이제 청와대 쪽에서 유기인가가 뭐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이가 고검사장은 아직 풀어주기가 이르다. 그 비토해버릴 거예요. 그때 이제 문재인이가 비토를 한 거죠. 나쁜 놈이네, 문재인이. 그때 민정수석. 민정수석이었죠. 민정담당인가 이렇게 했군요. 문재인은 하여튼 나쁜 놈이야. 왜냐하면 공안부장을 거기 대검 공안부장을 이제 고영주 변호사님을 이제 앉혀놨었으면 이게 자기는 모든 그렇지.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념이 다르거든요. 이념이 전혀 다른데. 그래서 내가 그걸 내가 알으니까 이 정부에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던 거고. 근데 장관은 그야말로 순수한 거죠. 청와대도 잘 모르는 상황에. 이제 그런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그냥 고영주 검사장이 대검 공안부장으로 적합하다고 다들 그러니까 그러면 적재적소에 배치하자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문재인이가 비토를 한 거죠. 검찰의 의견은 청와대 생각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좀 쟤들이 정권을 잡은 초기라서 그 정도의 장악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문재인 때 추미애가 한 짓거리를 보면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어쨌든 간에 적들이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공안부장으로까지 결재가 올라갔던 고영주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남부지검장은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금실 장관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무지개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미안하겠네.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공안부장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가서는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장관이 자기가 말했는데 그게 안 됐으면 위신이 정말 권위가 안 서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양길승 몰래카메라 사건이 터졌어요. 혹시 아세요? 그런 거? 청주지검에 했는데 키스나이트 클럽이라는 데서 이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청남대를 왔는데 대통령은 청남대에서 머물고 국정상황실장이 수행해 왔다가 이제 청주에서 이제 청주회로 나왔는데 청주에서 모시려고 키스나이트 클럽이라는 데서 이제 거기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SBS에서 9시 뉴스에 첫 번째로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저거를 누가 촬영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만있어 봐라. 내가 그 후배인데 연수원 국기에서 제가 나이가 들으니까 별걸 다 까먹는다. 그 청주검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뭐 약물 중독이 잘못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검사장이 없으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사표를 내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변호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았어도 바로 사표를 냈을 텐데 내가 진짜 바보처럼 변호사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요. 오, 그러셨군요. 그래가지고 난 나가면은 연금 받아먹고 살려고 그랬었는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검사장 승진 못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연금 받고 먹고 사느나 고검 차장 봉급 갖고 먹고 사느나 고검 차장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인생관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내가 재미나게 지내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고검 차장으로 만족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여름 휴가 가가지고 저기 가서 어린지 용평에 가서 지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강금실 장관한테서. 그래가지고 이번 지금 청주에 몰래카메라 사건이 터졌는데 지금 검사장이 아파서 저기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런데 수사를 지휘할 사람이 없으니까 검사장님이 좀 미리 가서 사전 부임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인사도 안 난 상태에서 그냥 가서 청주 검사장으로 갑자기 발령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청주 검사장 가서 초임지로 다시 돌아오셨네요. 다시 검사장으로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나중에 몰래카메라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송광수 총장한테 내가 보고를 했더니 송광수 총장이 아니 어떻게 그걸 해결해냈느냐고 당신께서는 저거는 절대로 해결 못할 사건으로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냈느냐고 근데 그걸 해결해내니까 저를 또 고검차장으로는 못 쫓아내고 그래서 대검 감찰반장으로 왔다가 이렇게 됐는데 근데 몰래카메라 사건이 실제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심연이 4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범인이 청주지검의 김도훈 검사였거든요. 말씀하셔도 됩니까? 아니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이를테면은 특수부에 해당되는 마지막 부의 부원들이 2명이 조사를 하는데 이제 키스나이트 클럽의 방에 모여있던 사람들 전화를 그 사람들이 전화한 사람 또 전화한 사람이 또 전화한 거 이거 다 이걸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 하나가 박복덕이라는 청주 불교도 여신도회 회장한테 전화를 했고 그 여신도 회장이 김도훈 검사한테 전화를 한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김도훈 검사가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이제 나머지 2 사람이 수사를 하는데 같은 부에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니 이 박덕복 씨하고는 왜 통화를 했습니까? 그러면 아니 고향 누나여서 그냥 안부 전화한 거다. 그리고 그분 불러서 물어봐도 아니 내 고향 저기 후배여서 그냥 안부 전화한 거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한치도 못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갈 건데. 그럴 때가 있죠. 수사할 때 보면 그런 건너기 힘든 고비가 있죠. 그래 이제 내가 우리 방에 와가지고 그 2 검사가 저희는 수사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내가 송광수 총장한테 우리는 그럼 수사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그럼 안 되겠다. 내가 김도훈 검사 그럼 보내라. 내가 직접 오겠다. 검사장이요? 그러셨어요 진짜로? 그럼. 대단하십니다. 뭐 대단해. 방법이 있나 내가 안 오면 검사들 못하겠다는데. 그래도 일선에서 움직이는 검사장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김도훈 검사를 불러가지고 달래고 겁주고 그랬죠. 이제 아니 몰래카메라를 찍었으면은 뭔가 할 얘기가 있었으니까 한 거 아니냐. 그렇지. 이렇게 숨기면은 너는 자범밖에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접 수사하니까 그렇지 만일 이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그러면은 너 이제 뭐 집안 전부 다 뒤질 압수수색 다 할 테고 더 얼마나 개망신 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했더니 또 뭐 대답은 마찬가지예요. 그냥 안부 전화한 거라고. 그러면은 박덕복 씨하고 안부 전화할 때 구체적으로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죠. 그렇지 뭐. 거기서 갑자기 생각이 나나. 그러고서는 사실은 이제 토로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거기에 양길성 씨가 온다 그러니까 국정상황실장이 온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제 뇌물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박덕복 씨를 통해서 거기 참석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그 검사가 무슨 그런 거를 남의 비밀을 엿들으려고 그러느냐, 그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제 거기서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알아보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안부 전화만 한 것이 아닌 것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검사들 불러가지고 가서 박덕복 씨 빨리 불러가지고 이렇게 지금 김도훈 검사가 다 털어놨으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그래라. 그래서 박덕복 씨를 이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 안부 전화만 했다고 그러다가 다 김도훈이는 다 털어놨다. 뭐 이랬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는 이건 절대로 걸릴 염려가 없으니까 누님만 입을 닫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니 지가 다 털어놨다고. 그러고 요새 그러잖아도 요새 이제 거기 기자들이 한 30명씩 와서 진치고 있었어요. 검찰청에. 보니까 텔레비에 맨날 저녁 때 내가 나오니까 거기 머리가 허연 검사장이 젊은 기자들한테 당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고. 김도훈이가 먼저 제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수사를 도와주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아는 거는 뭐까지 아냐면은 김도훈 검사가 며칠 후에 SBS에서 무슨 뉴스가 날 거다. 한번 봐라. 라고 한 것만 알아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우리 그 검사들이 그러면은 이제 뭐냐고 하니까 이제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자기를 김도훈 검사랑 대지를 시켜달라. 자기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밤중에 이제 대지를 시켜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렇게 우기다가 박덕복 씨가 이제 그만하고 얘기해라. 그래서 뭘 얘기를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너 그거 빨리 안 되면은 너 딴 거 얘기한다. 딴 게 뭐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랬구나. 너 나한테 2천만 원 받았잖아. 아이고. 딱 그 소리 들으니까 이제 나는 관사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검사장님, 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박덕복 씨가 그 말을 하니까 김도훈 검사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만 안 하면은 다 불겠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니 그거를 지금 우리가 숨겨주면은 앞으로 청주지방검찰청은 박덕복 씨 말대로 다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해보라고. 그걸 어떻게 들어줄 수 있느냐 그런 부탁을. 그래서 이제 다시 검사들이 아니 검사장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김도훈이가 그러면 이제부터 일체 다 부인하겠다고. 그래도 이제 우리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건너갈 수 없는 길이 그렇게 4군데가 있었는데 이 얘기하다 보면 딱 하루 종일 갈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해결을 해낸 거죠. 사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일단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이제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 이번 4.10 총선에서 우리 자유시민들이 반드시 원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이가 하는 꼬라지로 봐서는 사실은 그쪽 통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유시민들이 연대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번에 그 비례제도를 준연동형 제도에 그걸 활용을 해서 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도 그런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건널 수 없는 심연, 마비스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자유시민들이 연대를 해서 원내 진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비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저는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좀 그걸 좀 듣고 싶은데 사실은요. 제가 자유파 애국민들한테 굉장히 섭섭했던 것이 제가 뭐 정당을 만들려고 해서 맺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유파 애국민들이 국힘한테는 못 맡기겠다. 그렇죠. 대한정당을 진정한 자유파 애국 보수 정당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런데 정작 선거 때가 되면은 아니 우리 보고 우파 분열한다 그러고 그 국힘당 찍어야 된다 그러고 그 얼마나 그 서운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개 하는 말씀들이 그 자기네들은 우리를 찍어주고 싶어도 사표가 될까봐 못 찍어준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민주당하고 자유통일당은 좀 합쳐야 되지 않느냐. 합치면은 안심 먹고 찍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아니 그게 정말 자유우파 애국민들의 뜻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따라야지. 우리가 그걸 안 따르면은 그게 지금 우리를 지지했던 애국민들을 또 배신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광훈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우리 그 합칩시다. 우리 전 목사님이나 나나 뭐 국회의원 한 자리 하려고 지금 정당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치 풍토를 개선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자유파 보수 정당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 국민들이 그래 그 합치지 않아서 못 한다 그러는데 우리 합칩시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실상을 한번 알아본다고 전 목사님이 우리 사무총장님을 따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두 분이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지금 새로 대표가 된 장정동 목사님하고 이렇게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돼 있는데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네요. 저희는 뭐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 목사님이 말씀만 하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따라 할 거고 하여튼 전 목사님이 원하는 거는 크게 우리 당원들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면은 다 들어드리려고 그럽니다. 저는 뭐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뭐 두 분 지도자들께서 잘 협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뭐 당대당의 합당이 아니더라도 무슨한 형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연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지역구 같으면은 연대가 가능한데 이 비례대표는 합당해서 한 당 이름이 나와야 그 당을 찍지.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저로서는 합칠 수만 있으면은 하여튼 뭐 무슨 요구든지 다 들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국민의힘당에서 국민의힘당에서요.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판하는 척 하지만 국민의힘당의 비례형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이미 밝혔거든요. 글쎄요.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밝혔기 때문에 그 말은 지들 나름대로 거기서 공천한다는 뜻이지 우리 자유투사들을 넣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광화문이라든가 우리 애국 자유시민들을 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기들이 분리해서 쳐내면서 만약에 이제 다른 대한정당이 나타나면 분열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용하지 않으면서 쳐내놓고는 책임을 이제 다른 자유우파 대한정당들에 대해서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한동훈이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운 것도 그런 짓을 하기 위해서 저항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는 사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4월 10일 총선에서의 자유투사들, 자유시민들이 원내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당과 한동훈이의 비당대표의 체제를 강력하게 타격하고 견제하면서 동시에 자유시민들의 연대와 또는 합당 방식을 통해서 독자적인 통로를 뚫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쭉 국힘당의 행태를 봐서 여기에 무슨 태극기 애국 세력을 한 명이라도 껴준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대한정당으로서
자유민주당하고 자유통일당하고 합친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건 조금 더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예, 예. 일정도 네. 그렇고. 그렇지만 뭐 대표님께서는 아까 수사를 통해서 또는 뭐 시민활동 또는 정당활동을 통해서 예, 그런 고비들을 숱하게 넘겨 오셨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는 뭐, 사심을 갖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국회의원 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국가를 위하는 건지 어떤 것이 우리 당을 위한 건지 하여튼 그것에만 맞춰서 오기 때문에 제가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렇게 해서 뭐 고용주가 뭐 한 자리 하려고 그러나 그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자유민주당에서는 자유시민들의 연대를 위해서 합당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자유시민들과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정당 투표의 대상이 되는 정당. 합친 정당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3%, 그렇지. 3% 예, 이제 유효 투표수의 3%를 넘기는 것, 요것 때문에 사실 그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유민주당하고 자유통일당이 합치면은 이제 그런 그 사표가 되는 그런 의심만 거둬주면은 한 20%는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표율 자체가. 그러면 상당한 의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자기 고집 부리는 것보다 합쳐서 그거를 뭐 반씩 나누면은 훨씬 큰 몫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지역구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각 당에서 내놓은 후보들을 저희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봐가지고 국힘당에서 나온 사람이 제일 유력하면은 저희들은 포기를 하고 만일 저희 당 후보가 더 유력한데 국힘당 후보가 그거를 듣지 않고 그냥 양보를 안 한다 그러면은 저희도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그 자유통일당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실 때 사실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당하고 더불어공산당하고의 그 차이가 몇천 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마지노선한 표를 우리 시민정당 쪽에서 가져갈 수 있다면 그러한 힘으로 국민의힘당을 타격을 해서 위성정당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가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이 이를테면 불로소득을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하면서 그 방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우리 고영일 변호사께서 출마하셨는데 그때 뭐 부정선거 팩트를 감안하더라도 고 대표가 얻은 표 차이는 사실은 그 표가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만한 표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들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이나 한동훈이 하는 행태로 봤을 때는 사실 더불어민주당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맥주인데 오비 맥주냐 크라운 맥주냐 이 정도 차이밖에 없어서 어떤 놈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위태롭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방금 그 이명기 변호사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사실 지역구에 후보를 내서 사실 그 부분 가지고 거기 힘이죠. 저쪽 국힘당이라든가 쪽하고 떨어뜨리는 힘 자체를 가지고 내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말을 듣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창원 의원에서 그때 우리공화당이 나와가지고 바로 고표 때문에 국힘당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반성을 안 합니다. 그럼 더 맞아야죠. 더 맞아야죠. 우리공화당에 대해서 욕만 바가지로 하고. 그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번에 경기도지사에서 김은혜가 떨어진 것도 강용석이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만 정도의 파워를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써야 되는데 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더불어 빨갱이당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당은 사실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저희가 공약을 23가지를 발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힘당이 그 23가지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두 당은 이미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 그 전에 이렇게 국힘당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예, 국힘당이 동일한 스탠스를 취한다는 예, 거죠. 예. 친중 스탠스. 맞습니다. 예, 예. 여기서 벗어나야 우리가 나중에 통일 문제까지 우리가 논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지들이 없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 예.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협약 맺은 거는 맞습니다. 국힘당이 더 먼저입니다. 먼저입니다. 예. 예. 이미 그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들어간 지 맞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예.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예.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사람을 포섭하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개 뭐 미인계를 쓴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뭐 북한에서도 뭐 지금 씨앗 뿌리기 작전인가 맞습니다. 뭐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우리 정치인들이 이 중국이나 북한에 지금 그 약점을 잡혀서 맞습니다. 노예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좀 더 들을 이야기가 많았는데 몇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아니 사건들이라서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시면 또 맞습니다.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은 오늘은 한 1시간 정도 하신 것 같거든요. 오늘 요 정도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뭐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불러서 그러면 더 좋죠. 저희 한번 영광이죠. 그 많은 이야기들 그런 것도 좀 듣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4.10 총선에서의 우리 자유시민들의 승리 우리가 원내에 한 석이라 들어가는 것이 그의 승리고요. 국민의 진당이 뭐 더불어 빨갱이당보다 많이 오는 건 저는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자유시민의 패배라고 보는 상황이라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좀 역할을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 자유시민과 자유민주주의 미래가 우리 고영주 대표님의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뭐 그 결론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자유우파의 합이 더블당보다는 많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쉬운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질문을 더 많이 준비해 왔는데 질문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러면 그 뭐 2편을 조만간 한번 또 와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정규 게스트로 이렇게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영광이죠. 근데 워낙 바쁘셔서 고 대표님 이제 시간만 내주시면 아니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저희 뭐 저기 그 선전도 되는 거고 저희가 아무리 바빠도 이런 시간은 내야죠. 저희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탄핵 반대 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중동이라든지 또 민노총사나 저기 언론 노조가 정하고 있는 방송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서 전혀 다뤄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그 유튜브라도 열심히 다녀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자유시민들 다 보십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언론은 조선중앙통신 남조선 지부의 MBC 본부, 맞습니다. KBS 본부, SBS 본부 이 정도 수준으로 타락해버렸죠. 근데 오늘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낮 시간에 오후 시간에 하는데 지금 조회수가 많이 올라요. 2,658. 고 대표 모셨더니 굉장히 반응이 이제 뜨겁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로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우리 고영주 대표님께서 검사 시절 이야기는 청주지검장 가서 그 녹음 사건까지 몰래카메라 사건 다음 이야기도 더 많을 텐데 그 다음 기회에 듣고 또 그 저기 통합 또 연대의 방안이 어떻게 진척되는지도 한번 다음 조만간에 모셔서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